존 템플턴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기억한다. 글로벌 분산의 선구자다. 비관론 속에서 매수한 투자자다. 장기 가치 투자의 상징이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진짜 강점은 이런 수식어에 있지 않다. 그는 확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이 틀려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만든 사람이었다. 존 템플턴의 글과 인터뷰를 보면 의외로 반복되는 태도가 있다.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전제한다.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먼저 의심한다. 이번은 다르다는 말을 경계한다. 이건 겸손의 문제가 아니다. 자금 관리의 태도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강한 확신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는 오름보다 지속성을 선택했다. 이번 판단이 맞느냐가 아니라 이 판단을 여러 번 반복해도 구조가 유지되느냐를 봤다. 그래서 그는 단일 아이디어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걸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건 분산의 미덕이 아니라 자금 생존 전략이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패는 논리는 맞았는데 타이밍이 어긋난 경우다. 방향은 맞았는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한 경우다. 템플턴은 이 상황을 구조적으로 피했다. 그는 언제 맞을지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봤다. 템플턴의 사고 습관 중 가장 독특한 점은 이거다. 내 생각이 틀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반대 논리를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 논리가 자금 구조를 흔들 수 있는지부터 점검했다. 이 태도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확신 증폭기가 된다. 존 템플턴의 태도를 레버리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확신이 강할수록 배율을 낮춘다. 논리가 완벽할수록 포지션을 나눈다. 틀렸을 때의 시나리오를 항상 메인 시나리오와 같은 비중으로 둔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지속성 확보 전략이다. 그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시장 이기겠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시장이 어떤 상태든 계속 남아있는 거, 이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 타이밍, 예측은 부차적인 요소가 된다. 이번에 맞힐 수 있을까에서 이 판단을 여러 번 틀려도 나는 남아있을까로 바뀌어야 한다. 이 질문 전환이 없으면 존 템플턴을 공부해도 레버리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존 템플턴은 가장 정확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오래 자기 판단을 반복할 수 있었던 자금 관리자였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템플턴은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생존형 투자자가 된다. 존 템플턴을 단순한 분산 투자자로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그의 분산은 리스크 회피가 아니다. 확신 관리 기술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확신이 커질수록 집중한다. 논리가 정리된다. 데이터가 쌓인다. 확신이 커진다. 그래서 더 크게 건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지만 레버리지에서는 가장 위험한 흐름이다. 존 템플턴은 이 지점에서 정반대로 움직였다. 템플턴에게 확신은 위험 신호였다. 템플턴의 기록을 보면 확신이 커질수록 오히려 이런 행동이 나온다. 종목 수를 늘린다. 지역을 나눈다. 시점을 분산한다. 이건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확신이 커졌다는 건 내 사고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자금을 흩뜨렸다. 분산은 수익을 희석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템플턴의 분산은 수익을 포기한 게 아니다. 하나가 틀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한다. 여러 판단이 동시에 검증되게 한다. 이 구조가 있으면 확신이 틀려도 시스템은 살아남는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분산의 의미는 다르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분산을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 배율을 낮추는 행위다. 공격성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수익을 깎는 행동이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분산은 레버리지의 적이 아니다. 집중된 레버리지가 파괴를 부르고 분산된 레버리지가 지속성을 만든다.
템플턴은 이걸 아주 일찍 깨달았다. 그는 한 번에 마치는 구조를 거부했다. 한 번의 판단으로 게임을 끝내는 구조를 극도로 싫어했다. 한 나라, 한 산업, 한 시나리오가 전체 자금을 좌우하면 그는 그 구조를 바로 버렸다. 이 태도는 소심함이 아니라 확률 관리다. 템플턴의 분산 태도를 레버리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한 방향의 배율을 몰지 않는다. 같은 논리라도 시점을 나눈다. 하나의 가설이 전체 자금을 지배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는 폭탄이 아니라 엔진이 된다. 그는 분산을 확률의 평균화로 썼다. 이 판단은 지금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판단이 모이면 전체 확률은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단일 완벽함보다 다수의 불완전함을 선택했다. 이 태도는 레버리지에서 특히 강력하다. 이 확신이 틀려도 전체가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분산은 겁이 아니라 설계가 된다. 존 템플턴은 확신이 커질수록 자금을 쪼갰다. 그는 확신을 키우지 않고 확신이 자금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분산은 수익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파괴를 제거하는 구조가 된다. 존 템플턴의 투자 기록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반복된다. 정확한 바닥을 맞췄다는 장면이 거의 없다. 대신 여러 시점에 걸쳐 같은 판단을 반복한다. 이건 예측 실패의 결과가 아니다. 의도된 전략이다. 템플턴에게 가격은 결정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지금이 싸다, 지금이 바닥이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템플턴의 사고는 다르다. 지금이 싸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더 싸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눈다. 그는 가격을 결론으로 쓰지 않았다. 시간 속에서 검증되는 가설로 썼다. 시점 분산은 타이밍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그는 자신의 타이밍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시장은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다. 뉴스는 늦게 반영될 수 있다. 자신의 판단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한 번의 진입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타이밍 집착은 치명적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진입 지점이 중요해지고 한 번 어긋나면 회복 여지가 줄어든다. 이 구조에서 정확한 가격을 노리는 건 구조적 자해에 가깝다. 템플턴은 이 함정을 시점 분산으로 피했다. 그는 지금보다 여러 번을 선택했다. 지금 일부, 나중에 일부, 더 나중에 일부.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관리된다. 지금이 바닥인 경우다. 더 내려가는 경우다. 오래 횡보하는 경우다. 어느 쪽이 와도 자금 구조는 유지된다. 템플턴의 시점 분산을 레버리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진입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로 본다. 추가는 손실 대응이 아니라 계획된 단계다. 모든 배율은 첫 진입이 아니라 누적 구조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는 한 번의 도박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 그는 놓칠 수 있음을 전제로 설계했다. 바닥을 놓칠 수 있다. 초반 반등을 못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걸 실패로 보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한 번의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 사이클을 통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닥일까에서 이 판단을 여러 시점으로 나눠도 구조가 유지되는가로 바뀌면 타이밍 집착은 줄고 자금은 오래 살아남는다. 존 템플턴은 가격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나눠 자금이 살아남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진입은 승부가 아니라 설계가 된다. 존 템플턴의 이름과 항상 같이 붙는 문장이 있다. 최대의 비관 속에서 사고, 최대의 낙관 속에서 판다. 이 문장은 용기의 선언이 아니다. 환경 선택의 기준이다. 그는 좋아 보일 때를 경계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분위기가 좋아질 때, 뉴스가 정리될 때,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 움직인다. 하지만 템플턴은 이 구간을 가장 위험하게 봤다.
왜냐하면 이 시점의 가격에는 이미 안도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비관의 극단은 가격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템플턴이 본 비관은 지수 수치가 아니다. 투자자들이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다. 이번엔 다르다가 부정의 의미로 쓰일 때다. 자산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다. 이때 그는 가격보다 사람들의 태도를 봤다. 그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들어간다. 리스크가 줄어들면 배율을 쓴다라는 접근과 정반대로 움직였다. 불확실성이 최대일 때다. 아무도 구조를 설명하지 못할 때다. 그래서 가격이 과도하게 낮아졌을 때다. 그는 그때만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불확실성에 취약하다. 변동성이 커진다. 설명이 사라진다. 배율이 압박으로 바뀐다. 그래서 많은 레버리지 손실은 비관의 초입이 아니라 안도의 중간에서 발생한다. 템플턴은 이 함정을 정확히 피해갔다. 그는 안도 랠리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제 최악은 지났다. 바닥은 확인됐다는 말들을 매수 신호로 쓰지 않았다. 그에게 매수 신호는 이건 끝났다. 아무도 이걸 설명 못한다에 가까웠다. 이때 가격에는 아직 미래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템플턴의 태도를 레버리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배율을 낮춘다. 설명이 늘어날수록 기대 수익을 낮춘다. 비관이 극단에 닿았을 때만 자금 노출을 늘린다. 이 구조가 있으면 레버리지는 감정의 증폭기가 되지 않는다. 그는 용기를 시점에만 썼다. 항상 공격적이지 않았고 늘 비중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는 용기를 써야 할 시점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이 제한이 자금을 살렸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해서 지금의 비관은 이미 완화된 상태인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 질문이 들어오면 안도 랠리는 추격 대상이 아니라 경계 대상이 된다. 존 템플턴은 낙관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비관이 더 이상 언어로 설명되지 않을 때만 자금을 노출한 사람이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공격성은 상시 성향이 아니라 환경 선택의 결과가 된다. 존 템플턴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대중과 반대로 가라. 하지만 이 문장을 그의 행동 규칙으로 받아들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템플턴은 군중을 이기려 한 적이 없다. 군중이 자금을 망가뜨리는 구조만을 피했다. 역발상은 태도가 아니라 결과였다. 많은 투자자들은 사람들이 사면 팔고 사람들이 팔면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템플턴의 사고는 다르다. 사람들이 왜 그 행동을 하는지 본다. 그 행동이 가격과 구조에 어떤 왜곡을 만드는지 본다. 그래서 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역발상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는 군중의 의견이 아니라 포지션을 봤다. 이미 얼마나 사들였는지 본다. 이미 얼마나 팔아치웠는지 본다. 더 움직일 여지가 남아있는지 본다. 군중이 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꽉 채운 상태라면 그 순간부터 추가 수익의 여지는 줄어든다. 이 상태를 그는 구조적으로 경계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군중은 더 위험하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군중과 같은 방향에 있을 때 가장 취약해진다. 변동성 확대다. 한쪽 방향의 쏠림이다. 연쇄 청산이다. 이 구조에서는 방향이 맞아도 살아남기 어렵다. 템플턴은 이 구간을 아예 선택지에서 제거했다. 그는 반대로 가기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 남들과 반대로 가야지라고 결심하지 않았다. 이 구조에서 내가 이 판단을 반복해도 자금이 남아있을까를 먼저 봤다. 군중이 만든 구조가 이 질문에 아니오를 만들면 그는 그 시장을 떠났다. 템플턴의 태도를 레버리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군중과 반대 방향을 일부러 택하지 않는다. 군중이 이미 레버리지를 쌓아올린 구조를 피한다. 쏠림이 극단에 닿은 시장에서는 배율을 줄이거나 아예 비운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는 군중 심리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그는 외로움을 투자 기준으로 쓰지 않았다. 외로워야 옳다, 혼자 있어야 기회다 같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외로움은 목표가 아니다. 구조가 만든 결과다. 그는 외로워지기 위해 투자하지 않았고 구조가 유리할 때만 남아 있었다. 남들이랑 반대니까 맞다 해서 이 시장에서 군중의 포지션이 내 자금을 압박하는가로 바뀌면 역발상은 성향이 아니라 이엄 회피 기술이 된다. 존 템플턴은 군중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는 군중이 만든 취약한 구조를 철저히 피한 사람이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반대로 가기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존 템플턴의 투자 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판단은 틀릴 수 있다에 가깝다. 이 문장은 자기 방어가 아니다. 구조 설계의 출발점이다. 템플턴에게 퇴로는 패배 선언이 아니었다. 많은 투자자에게 퇴로는 손절은 실패고 축소는 자신감 부족이며 철수는 판단 오류 인정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템플턴의 인식은 정반대다. 퇴로는 판단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다. 축소는 구조를 보존하는 기술이다. 철수는 자금을 살리는 선택이다. 그는 퇴로를 열어두지 않는 판단을 아예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신뢰하지 않았다. 결국 회복될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번은 다르다 같은 문장이 등장하는 순간 자금은 이미 구조에 묵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가는 이야기를 자금 관리에서 제거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퇴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레버리지 환경에서는 퇴로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급격히 커진다. 변동성 확대다. 마진 압박이다. 선택권 소멸이다. 이 상황에서의 퇴로는 전략이 아니라 응급 탈출에 가깝다. 템플턴은 이 단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를 만들었다. 그는 손절을 가격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했다. 그가 본 건 이거다. 이 판단이 더 이상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가다. 자금이 묶여 다른 선택을 막고 있는가다. 내 반대 시나리오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가다. 이 상태가 오면 그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나갔다. 템플턴의 퇴로 설계를 레버리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손절가는 진입 후에 정하지 않는다. 축소는 실패 대응이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퇴로를 잃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배율을 낮춘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운영이 된다. 그는 버티는 능력을 실력으로 보지 않았다. 오래 버텼다고 옳은 게 아니고 끝까지 들고 갔다고 성공이 아니다. 그에게 실력은 틀렸을 때 얼마나 빨리 자금을 구조 밖으로 꺼낼 수 있는가였다.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구조에서 나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가로 바뀌면 퇴로는 겁이 아니라 설계 요소가 된다. 존 템플턴은 틀릴 수 있음을 전제로 투자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나갈 길을 남긴 채 자금을 운용한 사람이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지속성을 지키는 기술이 된다. 존 템플턴의 투자 기록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 판단 이후 결과 확인까지의 시간이 길다. 중간 평가를 거의 하지 않는다. 성과가 늦게 나타나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 이건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다. 검증 방식의 선택이다. 그는 빨리 맞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진입 후 빠른 반응을 원하고 가격이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판단을 의심한다. 하지만 템플턴의 기준은 다르다. 이 판단이 충분히 검증될 시간은 확보됐는가? 그는 가격 반응이 아니라 시간을 검증 도구로 썼다. 느린 검증은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태도다. 시장이 즉시 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 정보는 지연된다. 해석은 엇갈린다. 가격은 과잉 반응한다. 그래서 그는 빠른 결론을 위험 신호로 봤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조급함은 구조적 리스크다.
레버리지 환경에서는 조급함이 곧 비용이 된다. 잦은 진입과 청산이다. 불필요한 배율 조정이다. 확신 없는 재배치다. 이 행동들은 수익률 이전에 자금의 마모를 만든다. 템플턴은 이 마모를 느린 검증으로 차단했다. 그는 중간 점검을 판단 변경으로 쓰지 않았다. 중간 가격 변동을 아직 검증 구간으로 봤다. 가설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그는 중간 결과를 보고 자금을 흔들지 않았다. 단, 구조가 바뀌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만 행동했다. 템플턴의 느린 검증을 레버리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진입 직후의 변동성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계획된 검증 기간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조기성과 확인 욕구가 들면 배율을 낮춘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는 감정의 가속기가 되지 않는다. 그는 기다림을 통제했다. 템플턴의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이유가 명확했고 기다릴 기간이 있었으며 기다리는 동안 구조는 안전했다. 그래서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전략의 일부였다. 왜 아직 안 움직이지에서 아직 검증 구간이 끝나지 않았는가로 바뀌면 조급함은 행동이 아니라 신호가 된다. 존 템플턴은 성과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검증 도구로 쓰며 자금 마모를 최소화한 사람이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느림은 약점이 아니라 구조적 우위가 된다. 존 템플턴의 투자 태도를 수익 곡선 위에 올려놓고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인다. 성과가 나쁘다고 무리하지 않았다. 성과가 좋아졌다고 속도를 높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수익이 쌓일수록 행동은 느려졌다. 그는 수익 구간을 경계 구간으로 봤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판단에 자신이 붙고 구조를 느슨하게 보고 배율을 키워도 될 것 같아진다. 템플턴은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하게 봤다. 지금의 수익은 판단이 맞아서일 수도 있지만 환경이 우연히 도와준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수익을 확신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그는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신뢰하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을 투자 지표로 쓰지 않았다. 마음이 편해질수록 판단은 느슨해지고 시장이 익숙해질수록 리스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성과가 좋아질수록 오히려 이런 질문을 늘렸다. 이 수익은 구조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환경이 잠시 유리해진 것인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수익 구간은 착시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수익 구간에서 가장 취약해진다. 배율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손실에 대한 공포가 줄어든다. 추가 노출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판단 오류보다 구조 붕괴에 가깝다. 템플턴은 이 구간을 사전에 봉쇄했다. 그는 수익이 날수록 여유를 회수했다. 성과가 나면 일부 이익을 정리한다. 자금 노출을 낮춘다. 다시 여유를 확보한다. 이건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수익을 구조 안으로 고정하는 행동이다. 템플턴의 태도를 레버리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배율을 유지하거나 낮춘다. 계좌가 커질수록 단일 판단 비중을 줄인다. 수익 구간에서 일부 현금화를 정상 프로세스로 둔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는 수익 증폭기가 아니라 수익 보존 장치가 된다. 그는 한번 잘 되면 계속된다는 착각을 경계했다. 시장은 순환한다. 환경은 바뀐다. 같은 판단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수익이 나올수록 다음 판단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이제 잘 굴러간다 해서 지금 이 수익이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로 바뀌면 수익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다. 존 템플턴은 잘 될수록 더 조심했다. 그는 수익 구간을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인식한 사람이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수익은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존 템플턴의 사고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따라 하기 어려운 태도는 이 지점에 있다.
이 논리는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도 맞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는 자신을 부자로 만든 논리조차 영구적인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정답을 축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논리로 벌었다. 이 방식이 통했다. 다음에도 이걸 쓰자고 한다. 템플턴의 방식은 다르다. 이 논리는 어떤 환경에서만 통했는가를 본다. 그 환경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를 본다. 그래서 그는 성공 논리를 기술이 아니라 가설로 취급했다. 환경 변화는 가격보다 먼저 온다. 템플턴은 환경 변화를 가격에서 찾지 않았다. 정책과 자본 흐름을 봤다. 시장 참여자의 성격 변화를 봤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봤다. 이 신호들이 바뀌면 아직 가격이 반응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논리를 접기 시작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낡은 논리는 치명적이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논리에 더 의존하게 된다. 배율을 쓰기 때문이다.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확신이 없으면 구조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 통했던 논리를 더 오래 붙잡는다. 이 순간부터 레버리지는 논리를 증폭시키는 장치가 된다. 템플턴은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논리를 버릴 때 감정적 저항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보자. 예전에도 이랬다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환경 조건이 깨지는 순간 논리를 내려놓았다. 이건 결단력이 아니라 자금 보호 본능이다. 템플턴의 논리 폐기 태도를 레버리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수익을 낸 전략일수록 적용 조건을 더 엄격히 정의한다. 조건이 하나라도 깨지면 배율을 먼저 낮춘다. 논리를 버리는 행위를 실패가 아니라 자산 보호 행위로 인식한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는 과거의 성공에 무기지 않는다. 그는 일관성보다 적응성을 선택했다.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지킨 건 하나뿐이다. 환경에 맞지 않는 판단은 빠르게 접는다. 이 태도 덕분에 그는 여러 시대를 같은 자금 구조로 통과할 수 있었다. 이건 예전에 통했다 해서 이 논리가 지금 환경에서도 구조적으로 안전한가로 바뀌면 성공 경험은 짐이 아니라 조건부 자산이 된다. 존 템플턴은 맞았던 논리도 환경이 바뀌면 버렸다. 그는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자금이 살아남는 조건에만 집착한 사람이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과거의 성공은 다음 실패의 씨앗이 아니라 다음 구조의 재료가 된다. 존 템플턴의 투자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확신을 줄이고 판단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는 가장 용감한 투자자도 아니었고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같은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템플턴은 이번 판단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번이 중요하다. 이번에 크게 벌어야 한다. 이번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템플턴은 이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이번 판단은 수많은 판단 중 하나다. 틀려도 다음 판단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판단 하나에 자금을 걸지 않았다. 그의 모든 태도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확신이 커질수록 분산했다. 타이밍을 믿지 않아 시간을 나눴다. 비관의 극단에서만 공격했다. 군중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구조를 피했다. 항상 퇴로를 열어두었다. 성과를 서두르지 않았다. 수익 구간에서 더 조심했다. 맞았던 논리도 환경이 바뀌면 버렸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하나다. 자금이 다음 판단까지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템플턴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본질적으로 불리하다. 변동성은 확대된다. 실수의 비용은 커진다. 시간은 압박으로 바뀐다. 이 환경에서 확신을 키우는 전략은 거의 항상 파괴로 끝난다. 템플턴은 이 환경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확신을 줄이고 노출을 관리하고 반복 가능성을 높였다.
이 태도는 레버리지와 놀라울 정도로 잘 맞는다. 존 템플턴의 태도를 레버리지 언어로 한 문장씩 번역하면 이렇다. 확신이 들수록 배율을 낮춰라. 한 번에 맞히려 하지 말고 여러 번 틀려도 살아남아라. 설명이 완벽해질수록 구조를 더 의심하라.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다음 손실을 먼저 상상하라. 환경이 바뀌면 논리를 미련 없이 버려라. 이걸 지키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운용이 된다. 그는 옳음보다 존속을 택했다. 역사에 남는 한 방보다 덜 유명한 선택을 반복했다. 조금 늦게 들어간다. 조금 일찍 줄인다. 조금 더 나눠서 산다. 조금 더 자주 의심한다. 이 선택들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이 선택들만이 자금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다. 이 판단이 맞을까가 아니다. 이 판단이 여러 번 틀려도 나는 계속 남아 있을까다. 존 템플턴은 항상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던졌다. 존 템플턴은 확신을 키운 투자자가 아니다. 그는 확신을 관리함으로써 판단을 끝없이 반복할 수 있었던 자금 관리자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갈 수 있다면 템플턴은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생존 전략가가 된다. 존 템플턴의 투자 성과는 특정 종목, 특정 타이밍, 특정 시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을 샀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자금을 운용했는가에 있었다. 특히 이 태도는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거의 그대로 번역 가능하다. 템플턴은 항상 이번 판단이 맞는가 보다 이 판단을 여러 번 틀려도 구조가 유지되는가를 먼저 봤다. 확신은 목표가 아니었고 확신이 커질수록 자금을 분산시키는 위험 신호였다. 이 태도 덕분에 그는 단일 판단으로 게임이 끝나는 구조를 피했다. 템플턴의 분산은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확신 관리 기술이었다. 한 나라, 한 산업, 한 시나리오가 전체 자금을 좌우하는 구조를 그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레버리지 관점에서 이는 집중된 배율은 파괴를 만들고 분산된 배율은 지속성을 만든다는 원칙으로 번역된다. 템플턴은 정확한 바닥을 맞히는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입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시간에 걸친 프로세스로 만들었다. 시점 분산은 타이밍 실력을 부정하는 태도이며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진입 전략이다. 그는 낙관이 회복되는 구간이 아니라 비관이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구간에서만 자금을 노출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태도는 안도 랠리를 추격하지 않고 환경 선택으로 공격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템플턴은 역발상을 성향으로 쓰지 않았다. 그가 피한 건 군중의 의견이 아니라 군중의 포지션이 만든 취약한 구조였다. 이미 한 방향으로 쏠린 시장에서는 방향이 맞아도 레버리지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템플턴은 틀릴 수 있음을 전제로 투자했다. 그래서 손절, 축소, 철수를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용 과정으로 봤다. 그의 손절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자금이 묶여 선택권을 잃는 상태 변화였다. 이 태도는 레버리지 투자에서 필수다. 템플턴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시간을 인내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 도구로 사용했다. 중간 변동성에 반응하지 않고 구조가 바뀌는 신호에만 반응했다. 이 덕분에 자금 마모가 최소화됐다. 템플턴은 수익 구간을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봤다. 성과가 좋아질수록 노출을 줄이고 여유를 회수했다. 이건 수익 포기가 아니라 수익을 구조 안에 고정하는 행위였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수익은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템플턴은 성공 논리를 자산으로 쌓지 않았다. 모든 논리는 특정 환경에서만 유효한 가설이었다. 환경 조건이 깨지는 순간 그는 논리를 미련 없이 폐기했다. 이 적응성 덕분에 그는 여러 시대를 같은 구조로 통과했다. 존 템플턴은 확신을 키운 투자자가 아니다. 그는 확신을 관리함으로써 판단을 끝없이 반복할 수 있었던 자금 관리자였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 태도를 가져갈 수 있다면 템플턴은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생존 전략의 원형이 된다.